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도깨비가 춤을 춘다는 소문이 돌 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그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인심이 넉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들판이 황금빛에서 갈색으로 변해가던 무렵 마을에서 가장 기와집이 크고 살림이 넉넉하다고 소문난 김진사 댁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의 외아들은 글 공부만 하여 새님처럼 얌전하게 짝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 역시 이웃 마을에서 조신하기로 소문난 최참판 댁의 막내딸 순덕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가마에서 내리는 순덕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덕의 생김새가 마치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여리여리하고 얼굴은 찹쌀떡처럼 하얗고 고와서 도무지 거친 산골 살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시부모님께 절을 올릴 때도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걸음을 옮길 때도 치맛자락 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워 영락없는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얌전하고 고운 새댁 순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그녀를 낳아준 친정 부모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타고난 힘이 장사 중의 장사, 천하장사라는 사실이었는데 이는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릴 적부터 무거운 물동이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고 장정 셋이 덤벼도 끄떡없는 바위를 공깃돌처럼 다룰 수 있었지만 여자가 힘이 세면 팔자가 사납다는 옛말 때문에 철저하게 그 능력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시집을 와서도 혹여나 자신의 괴력이 들통나 소박을 맞거나 시댁 식구들이 겁을 먹을까봐 숟가락 하나를 들 때도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척 연기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순덕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엌길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솥뚜껑을 열라치면 순덕은 마음속으로 이까짓것 손가락 하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겨우겨우 들어올리는 신협을 했습니다. 행랑아범이 마당에 있는 쌀가마니를 옮길 때도 순덕은 옆에서 거들라치면 행랑아범이 아기씨 다치십니다. 저리 비켜 계십시오 하며 손사래를 쳤고 그럴 때마다 순덕은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얌전히 물러서 있곤 했습니다. 낮 동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이 되어 바느질을 하거나 다소곳이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김진사 댁에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해 온몸이 근질거렸던 순덕이 모두가 코를 골며 잠든 틈을 타 몰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추는 마당에선 순덕은 기지개를 한번 시원하게 켜고는 낮 동안 눈여겨봐 두었던 집안의 밀린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고 소리가 없었으나 그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해내기 어려운 엄청난 역사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엌 뒤편에 있는 거대한 물독이었는데 이 물독을 채우려면 십리 밖 우물에서 물을 수십 번 길어 날라야 했습니다. 순덕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물통 2개를 양손에 가볍게 쥐고는 마치 손뭉치를 든 것처럼 사뿐사뿐 우물가로 달려가
순식간에 물을 길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물이 찰랑거려 쏟아지거나 무게에 짓눌려 헐떡거렸겠지만 순덕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에 물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어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순식간에 독 3개를 가득 채워 놓았고 이 모든 과정은 채 한 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진사가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며 뙑감이 부족하다고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순덕은 그날 밤 바로 뒤뜰 장작더미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행랑아범이 허리를 다쳐 도끼질을 못하는 바람에 처치 곤란인 상태였습니다. 순덕은 도끼를 들 필요도 없다는 듯이 팔을 걷어붙이고 통나무 하나를 세운 뒤 손날로 가볍게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자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단한 통나무가 마치 잘 익은 수박처럼 쩍쩍 갈라져 나갔는데 그 단면이 톱으로 썬 듯 매끄러웠습니다. 순덕은 신이 나서 통나무 수십 개를 맨손으로 쪼개고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쌓아 올려 처마 밑을 꽉 채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시아버지가 마당에 나왔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밤새 우렁각시라도 다녀갔단 말이냐? 간밤에 텅 비어 있던 물독은 찰랑찰랑 넘칠 듯 물이 가득하고 마구잡이로 널려 있던 통나무들은 귀신같이 쪼개져 반듯하게 쌓여 있으니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외침에 온 가족이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눈을 비비며 나온 남편과 시어머니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독을 확인하더니 세상에 물맛이 꿀맛이로구나. 산신령님이 우리 집을 도우시나 보다 라며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시각 순덕은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막 깬 것처럼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왜 그리 소란스러우신지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묻는 순덕의 연기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를 보며 아가, 밤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느냐? 누군가 우리 집안일을 죄다 해놓고 사라졌구나 라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덕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정말입니까? 저는 곤히 자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대꾸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되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댁 터가 좋아서 복이 굴러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떤 날은 무너져가는 담장이 밤사이 말끔하게 고쳐져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마당에 널어둔 수백 개의 고추가 순식간에 거두어져 창고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조상의 음덕이라느니 도깨비의 장난이라느니 하며 갖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순덕이 범인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낮에 보는 순덕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가짚은 새댁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의 남편인 김선비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으나 밤마다 미세하게 울리는 땅의 진동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을 읽다가 문득 밖에서 쿵 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듯한 소리를 듣고는 방문을 열어보곤 했지만 밖에는 달빛만 고요하고 아내는 옆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자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는데 마당 한가운데서 커다란 맷돌이 혼자 윙윙 돌아가는 듯한 형상을 보고 기겁을 하여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기에 헛것을 보았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날 아침 콩물은 유난히 곱게 갈려 있어 그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에게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 김장 준비를 하느라 배추 수백 포기를 절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마을 안악들이 돕기로 했지만 절인 배추를 냇가에서 헹궈 옮기는 일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다른 안악들 틈에 섞여 배추를 나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 조절을 잘못하여 물먹은 배추 10포기가 든 광주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웃집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새댁, 그 무거운 걸 어찌 그리 가볍게 든다나 하고 물었을 때 순덕은 아차 싶어 급히 다리를 휘청거리며 아이쿠, 무거워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하며 주저앉는 연기를 펼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김진사 댁의 안온한 분위기를 깨뜨릴 불청객의 방문이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누님이자 순덕에게는 시고모가 되는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강릉댁이 친정에 다니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릉댁은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로 악명이 높았는데 평소에도 올케인 김진사 부인에게 서신을 보내 집안 단속을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순덕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교육을 시키겠다며 벼르고 온다는 전갈이 도착하자 김진사 댁은 비상시국이 된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덕 역시 시고모가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이 들통나거나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아가, 고모님이 좀 까다로우시긴 해도 속정은 깊은 분이니 네가 조금만 참고 비위만 잘 맞추거라. 말대꾸는 절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을 게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힘을 쓰며 스트레스를 풀던 일과도 당분간은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드디어 강릉댁이 도착하는 날, 마을 입구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시고모는 깡마른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하고 있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쓱 훑어보더니 혀를 참찼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기와에 이끼가 낀 걸 보니 게으름이 덕지덕지 붙었구나 하며 첫마디부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순덕이 황급히 달려나가 큰절을 올리자 시고모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새로 들어온 질부냐? 생긴 건 기생오라비처럼 곱상한데 손이 저리고 와서야 물 한 방울 묻히겠느냐. 순난 오라버니도 참 며느리를 잘못 들이셨구먼. 순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것은 앞으로 닥칠 고된 시집살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강릉댁 시고모가 짐을 푼 그날부터 김진사 댁의 평화롭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고모는 아침 밥상을 받을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며느리 순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수처럼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밥상은 왜 이리 늦게 들어오느냐, 국이 식지 않았느냐, 수저 놓는 소리가 왜 그리 요란하냐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통에 순덕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고모는 올케가 오냐 오냐 하니까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것 아니오라며 쏘아붙여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고모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순덕의 식사량이었는데 사실 순덕은 남다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먹어야 속이 차는 체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고모의 눈치 때문에 밥그릇에 반도체 비우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아야 했으니 그녀의 뱃속에서는 하루 종일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댔습니다. 순덕은 모두가 잠든 밤이 되어서야 부엌에 몰래 들어가 찬 밥덩어리나 누룽지를 찾아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했는데 서러움에 목이 메어 물을 마시면서도 혹여나 들킬까봐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천하장사의 기운을 가진 그녀에게 배고픔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지만 시집살이의 매서움 앞에서는 그저 참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고모는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집안의 그릇들을 모조리 꺼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제사가 가까워졌으니 그릇을 닦아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순덕을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녹이 슬고 거무튀튀한 멜그릇은 장정 2명이 들어도 무거울 만큼 그 양이 엄청났는데 시고모는 순덕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그릇들을 냇가에 가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오너라.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닦게 할 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저 많은 걸 혼자서 어떻게 다 하라고 아이고 새댁이 잡히겠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순덕은 묵묵히 광주리에 글그릇을 담아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휘청거리는 듯 보였으나 사실 그녀에게 그 정도 무게는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시냇물에 손을 담가야 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순덕은 지푸라기에 기와 빻은 가루를 묻혀 웰그릇을 문지르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수백 번 문질러야 벗겨질 녹이 그녀가 한 번 쓱 하고 힘을 주어 밀 때마다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황금빛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으며 볼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힘을 조절하는 묘기까지 부렸습니다. 닦아야 할 그릇이 수백 개였지만 순덕이 하나를 집어들고 몇 번 쓱쓱 문지르면 금세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그릇이 찌그러질까봐 조심하면서도 찌든 때를 벗겨내는 손끝의 야무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이미 냇가 바위 위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릇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냇가에 해가 떨어진 듯 눈이 부셨습니다. 순덕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마지막 촛대까지 말끔하게 닦아낸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광주리의 그릇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이 마루에 탈그릇들을 펼쳐놓자 낮잠을 자고 있던 시고모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가 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그 많은 그릇이 방금 대장간에서 나온 것처럼 번쩍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흠집을 찾으려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매끈한 표면에 자신의 주름진 얼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네가 혼자 다 한 것이냐? 어디서 사람을 사서 시킨 것은 아니냐? 하며 시고모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순덕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냇가에서 부지런히 닦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고모는 며느리의 솜씨에 감탄하기보다는 무언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감시의 눈길을 번득였습니다. 며칠 뒤 시고모는 이번에는 더 고약한 일감을 들고 나왔는데 헛간에 쌓여있던 겉보리 5가마니를 꺼내놓으며 내일 아침 떡을 할 테니 오늘 밤 안으로 이 보리를 다 부숴놓거라라고 명했습니다. 5가마니의 보리를 절구로 택는 일은 장정 3시부터도 꼬박 며칠이 걸릴 엄청난 중노동이었습니다. 김진사조차 누님, 그건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닙니까? 행랑아범을 시키든지 방앗간에 보내든지 합시다라고 만류했지만 시고모는 집안일은 며느리 손끝에서 나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순덕은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보리 가마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눈앞이 캄캄해져 눈물부터 흘렸겠지만
순덕은 이 정도면 운동 삼아 할만하겠네라고 생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지자 순덕은 뒤뜰에 있는 커다란 돌절구 앞으로 보리 가마니들을 가볍게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키만한 무거운 나무 절구공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고는 보리를 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크면 식구들이 깰까봐 걱정이 된 순덕은 공중에서 절구공이를 내리꽂다가 보리에 닿기 직전에 힘을 멈추어 콩콩 찍어 누르는 기막힌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마치 물레방아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절구공이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 대신 사각사각하는 경쾌한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고 껍질이 벗겨진 보리쌀들은 순식간에 광주리에 쌓여갔습니다. 힘이 넘치는 순덕에게 이 일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놀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콧노래가 나올 뻔한 것을 꾹 참고 리듬을 타며 보리 5가마니를 맹렬한 기세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한편 건넌방에서 잠을 청하던 시고모는 밖에서 들리는 미세하고 규칙적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지? 쥐가 갉아먹는 소리인가? 궁금증을 참지 못한 시고모는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며느리 순덕이 절구 앞에 서 있는데 그녀의 팔이 어찌나 빠른지 여러 개의 팔이 달려있는 관음보살상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무거운 절구공이를 들고 있는데도 마치 부채질을 하듯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고 보리 가마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는 숨이 턱 막히고 등골이 오싹해져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것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것인가? 평소 얌전하고 비실비실해 보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신령도 놀랄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시고모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구박해서 귀신이 붙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밤 시고모는 밖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멈출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으로 나온 시고모는 헛간을 확인하고는 또 한 번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5가마니의 보리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카서져 자루에 담겨 있었고 며느리 순덕은 부엌에서 평온한 얼굴로 아침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시고모를 보고 고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보리는 다 캐서 놓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생긋 웃자 시고모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래 고생했다라고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고모의 눈에 순덕은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고모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이한 현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분명 요물이 들어온 게야. 내가 저 아이의 꼬리를 밟고야 말겠다. 시고모는 마을 어귀 주막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집 며느리가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 귀신이 돕는 것 같다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얌전한 김진사댁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냐며 시고모가 노망이 난 게 아니냐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억울해진 시고모는 며느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새들이 낮게 날고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더니 서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댔고 마당에 늙은 감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져 나갈 정도로 기세가 흉흉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올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오려나 보다. 저 구름을 보니 예사롭지 않아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도 다가올 폭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 닥쳐올 거대한 재앙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헛간 기둥의 삐걱거리는 비명소리를 예민한 귀로 감지했습니다. 그 헛간은 지은 지 오래되어 낡은 데다가 시고모가 가져온 짐들과 겨울나기용 장작들이 가득 차 있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덕은 행랑아범에게 헛간 기둥이 좀 약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넌지시 물었지만 행랑아범은 아기씨, 저 기둥은 100년도 더 된 소나무라 끄떡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밖에서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그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더욱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뭉치처럼 탐스럽게 내리던 눈발이 어느새 쌀가루처럼 잘게 부서지며 매서운 바람을 타고 휘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려 옥황상제가 저장해둔 흰가루를 몽땅 쏟아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들은 이미 지붕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터운 눈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아름드리 나무 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얗게 쌓인 눈이 희미한 달빛을 반사하여 세상은 기묘하고도 창백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 식구들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흡사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아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가끔씩 기와지장이 와장창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김진사는 곰방대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시어머니는 묵주를 돌리며 가족의 무사한 일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은 시고모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바깥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낡은 헛간 기둥이 찌익찌그덕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늙은 거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단말마처럼 들려와 순덕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우르륵 하는 소리가 마당 뒤편에서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천둥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진사 댁 식구들은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행랑채에 있던 행랑아범도 허둥지둥 달려나왔고 잠기 밝은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김진사가 등불을 비추자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헛간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100년 묵은 소나무로 지었다던 헛간은 지붕 위에 쌓인 엄청난 눈의 무게와 옆에서 몰아치는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와와 흙더미 그리고 썩은 석가래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헛간의 중심을 잡고 있던 육중한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입구를 가로막아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진사 댁 식구들이 겨우내 먹어야 할 쌀과 콩,
말린 나물 등 귀한 양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시고모가 도둑이 들면 안 된다며 굳이 헛간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자개농과 귀중품들이 고스란히 갇히고만 셈이었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눈이 계속 들이치고 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양식은 물론이고 귀한 살림살이들이 모두 눈에 젖어 못쓰게 될 위기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시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자개장, 내 비단 이불, 저게 어떤 물건인데 저 속에 처박혔단 말이냐. 시고모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갈랐고 그녀는 버선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김진사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서 저것들을 꺼내야 한다. 눈이 더 쌓이면 헛간이 완전히 내려앉아 다 부서질 게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선비와 행랑아범이 달려들어 무너진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대들보를 치워보려 했지만 아름드리 나무로 된 대들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너진 흙더미와 기와들이 대들보를 짓누르고 있어 그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김선비는 평소 글만 읽던 선비라 힘을 쓰는 요령이 없었고 행랑아범은 나이가 많아 허리가 부실했으니 두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대들보는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으라차차 하며 핏대를 세우고 밀어보았지만 젖은 나무는 미끄럽기만 했고 발은 눈구덩이에 빠져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힘을 주던 행랑아범이 아이고 허리야 하며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나뒹굴었고 김선비 역시 손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텄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순덕이 달려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눈은 야속하게도 계속 쏟아져 내려 무너진 틈새를 빠르게 메워가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을 불러오려 해도 폭설로 인해 길목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깊은 밤에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고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행랑아범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 이놈 평소에 집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기둥이 무너지느냐. 내 물건 다 물어내라 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하지만 행랑아범은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할 뿐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헛간을 바라보며 이 일을 어찌할꼬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라며 탄식했습니다. 가족들의 절박한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캔마루 기둥 뒤에 서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에 힘만 주면 젓갓 대들보쯤은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데 며느리로서의 체면과 정체가 탄로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모두가 놀라 자빠질 텐데 유물 취급을 받으면 어쩌나. 시고모님은 나를 내쫓으려 할지도 몰라. 순덕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울부짖는 시고모와 낙담한 시아버지, 그리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갈등의 댐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허리를 다쳐 맨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행랑아범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순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김진사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날이 보석을 아무리 깊이 감추어 둔들 집이 무너져 버리면 다 소용없는 법이지요. 체면이고 뭐고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으니 원. 행랑아범은 평소 순덕의 비범함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터라 허공에 대고 하는 말 같았지만 그 말뼈에는 분명 순덕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순덕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혔고 그녀의 망설임을 단번에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집이 무너지면 내가 얌전한 며느리인 척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가족이 곤경에 처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몸을 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순덕은 마음을 굳게 먹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줍은 새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눈처럼 비장하고 강렬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순덕은 저고리 고름을 단단히 다시매고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질끈 묶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 추위에 떨며 잠시 안방으로 몸을 녹이러 들어가는 틈을 타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순덕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눈송이들을 녹여버릴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헛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대들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육중했습니다. 쓰러지면서 기와와 흙더미가 엉겨붙어 그 무게는 천근만근에 달할 것으로 보였고 젖은 나무 껍질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끌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며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대들보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갈 자리를 잡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눈 덮인 땅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차가운 눈이 버선 틈으로 스며들어 발이 시려올 법도 했지만 순덕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들보의 가장 무거운 중심 부위에 어깨를 밀어넣고 두 손으로 거친 나무 표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힘을 쓰면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녀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고모의 비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놀란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가족의 소중한 살림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몸을 녹이던 식구들은 밖이 너무 조용해지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바람이 잦아들었나? 김진사가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려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 흡 하는 짧고 강렬한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하고 힘이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김진사와 가족들은 의아해하며 일제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가냘픈 체구의 순덕이 거대한 곰 같은 대들보 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등은 활처럼 팽팽하게 휘어 있었고 다리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아가, 지금 거기서 뭐 하는 짓이냐? 위험하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순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기운을 단전으로 모아 발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우웅하고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고 순덕의 몸 주변으로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용해 숨결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시고모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 뒷목을 잡았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꼼짝 않던 그 거대한 대들보가 순덕의 어깨 위에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힘이었습니다. 순덕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어깨 위에서 거대한 대들보가 거짓말처럼 둥실 떠오르는 순간 헛간 주변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진 찰나의 침묵을 깨고 나무가 비틀리며 내지르는 우지끈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순덕이 대들보를 밀어 올리며 근육과 뼈가 팽팽하게 맞물리는 소리와 뒤섞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와 가족들은 그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마치 도깨비에 홀린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순덕의 몸 주변에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눈송이가 닿기도 전에 하얀 김으로 변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의 장수가 환생하여 눈앞에 서 있는 듯한 신비롭고도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단전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운을 폭발시키며 대들보를 완전히 들어올려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천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 왔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대지를 움켜쥔 늙은 소나무 뿌리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목에는 굵은 핏대가 섰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가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소에 모기만한 목소리가 아닌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지금입니다. 어서 짐들을 꺼내십시오. 제가 바치고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가족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가족들은 꿈에서 깬 듯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서 꺼내자. 김진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김선비와 행랑아범이 무너진 헛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순덕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기이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시고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개농을 끙끙대며 끌어냈고 뒤이어 쌀가마니와 콩자루들을 닥치는 대로 밖으로 던져냈습니다. 순덕은 쏟아지는 기와 조각과 흙먼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릴 법도 했지만 가족들의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더불어 새로운 힘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헛간 안에 있던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밖으로 옮겨지자 헛간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행랑아범이 마지막 남은 농기구를 들고 나오며 아기씨, 다 꺼냈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라고 소리치자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가 안전한 곳까지 물러난 뒤 어깨를 낮추며 대들보를 놓는 순간 지탱하던 힘을 잃은 헛간은 와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뽀얀 먼지가 눈보라와 섞여 시야를 가렸고 땅이 쿵 하고 울리는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만약 순덕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귀한 식량과 가재도구들이 저 잔해 속에 파묻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먼지가 가라앉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괴력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수줍고 얌전한 새댁의 모습으로 돌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으니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시고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그만 일하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모기 소리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시고모 강릉댁이었습니다. 시고모는 순덕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의 어깨와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네가 정말 이 가짚은 몸으로 저 집을 바치고 있었던 게냐? 시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분노가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무너진 헛간과 무사히 꺼내진 자신의 자개장을 번갈아 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세상에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나. 내가 여태껏 장군감을 며느리로 몰라보고 구박을 했으니 내 눈이 옹이구멍이었어. 시고모의 말에 김진사도 허허 웃으며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흑투성이가 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다친 데는 없소? 내가 그동안 밤마다 들리던 쿵쿵 소리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려. 도깨비가 아니라 우리 부인이 집안이라는 소리였어. 남편의 따뜻한 말에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 귀한 힘을 숨기느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한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하며 순덕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차가운 마당이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는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고모는 갑자기 행랑아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팥죽을 쑤거라. 우리 장군 며느리가 기운을 썼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느냐. 솥단지가 넘치도록 가득 쑤어야 한다. 평소 쌀 한 톨도 아끼던 깐깐한 시고모의 입에서 그런 호령이 떨어지자 행랑아범은 싱글벙글 웃으며 예, 마님, 아주 솥이 터지도록 끓여 올리겠습니다요. 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순덕은 시고모의 변화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시고모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굶겼지? 이제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거라. 내 힘이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기둥이 부실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넌지시 순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특히 순덕의 앞에는 세숫대야만한 큰 사발의 팥죽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새알심도 넉넉하게 들어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순덕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린 뒤 더 이상 내숭을 떨지 않고 숟가락으로 팥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뜨끈한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긴장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순덕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자 시고모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그릇에 있던 새알심을 순덕의 그릇에 옮겨주며 많이 먹어라, 내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고모는 마을에 나갈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겉보기엔 양귀비꽃 같아도 힘은 항우장사 뺨을 친다네. 무너지는 집을 한 손으로 받쳐 우리 살림을 다 구했지 뭔가.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무너진 헛간의 자네와 멀쩡한 자개장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김진사 댁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여장군이 산다는 소문이 퍼졌고 덕분에 좀도둑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이제 더 이상 밤에 몰래 일어나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당당하게 물독을 나르고 장작을 패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물론 남편 김선비는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면 아내의 팔뚝을 힐끔 보고는 조용히 꼬리를 내리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당신 말이 다 맞소. 하며 납작 엎드리는 남편을 보며 순덕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켜낸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깔려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순덕의 힘은 이제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밥그릇은 언제나 고봉밥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건강한 홍조와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순덕은 새로 지은 헛간 앞에서 시고모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고모가 아가, 이거 너무 질겨서 잘 안 다듬어지는데
네가 좀 해보겠느냐 하며 억센 줄기를 건네자 순덕은 웃으며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툭 하고 끊어 보였습니다.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의 날, 비웃음이나 눈치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는 고부간의 정겨운 화음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사로웠으며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평화로운 참새들이 ౦씩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순덕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댁에서 태어날 아기 장수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하며 벌써부터 기대에 찬 덕담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팻마루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도 세상에 나오거든 네가 가진 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거라. 엄마처럼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머릿결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을 즐겼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힘이 넘치던 새댁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얌전한 얼굴 뒤에 천하장사의 힘을 숨기고 있던 순덕 아씨가 가족의 위기를 구해내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나 남다른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해줄 보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순덕 아씨의 힘이 무너지는 집을 일으켜 세웠듯이 말이죠.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따뜻하고 든든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온한 밤입니다. 모두 편안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PHN4X CHOLNHTITFTSC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김진사댁 헛간이 무너지고 순덕이 그 엄청난 힘으로 집안을 구했던 그날 밤의 일도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지만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은 여전히 늠름하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대들보를 들어 올렸던 사건 이후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순덕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고 깐깐하기로 소문났던 시고모 강릉댁은 이제 순덕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집안의 호위무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일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날이 갈수록 부풀려져 이제는 순덕이 산 하나를 옮겼다는 소문까지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5살 난 사내 아이 만석이가 뛰어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순덕과 김선비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아버지를 닮아 피부가 희고 눈매가 선한 것이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를 하고 있었으나 그 식성만큼은 어머니 순덕을 쏙 빼닮아 돌도 지나기 전부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장사 기질을 보였습니다. 시고모는 증손자인 만석이를 금지옥엽으로 여기며 우리 집안에 또 하나의 장군감이 났다며 아침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해다 바치느라 부엌 아궁이에 불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겉보기에는 통통하고 순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가끔 무거운 맷돌을 장난감처럼 굴리고 노는 모습을 보여 식구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날이었는데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는 더위를 피해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며 한가로 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낯선 소달구지 하나가 덜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달구지 위에는 하얀 소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소를 모는 장사꾼은 덩치가 산만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파는 장사꾼이었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힘께나 쓴다고 거들먹거리기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본척만척하며 김진사 대갑을 지나가려다 길 한가운데 움푹 파인 진창의 달구지 바퀴가 그만 쿵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날 내린 소나기로 땅이 물러져 있던 터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실은 달구지 바퀴는 진흙 구덩이 깊숙이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채찍을 휘두르며 소를 몰아보았지만 누렁소는 거친 숨만 몰아쉴 뿐 바퀴는 헛돌며 진흙만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금 장수는 바닥에 침을 캔뱉으며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이놈의 마을 길은 왜 이리 엉망이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있던 마을 청년 두어 명이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소금 장수는 그들을 흘겨보며 비실비실한 놈들이 뭘 돕겠다고 나서 저리 비켜 내 힘으로 할 테니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 혼자 용을 써봐도 달구지는 요지부동이었고 길을 막고 서 있는 통에 마을 사람들의 통행만 불편해졌습니다. 때마침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점잖게 장사꾼에게 다가가 여보시오,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소. 우리 집 머슴들을 불러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김선비의 고운 차림새를 보고 비웃으며 흥, 새님이 붓이나 잡을 줄 알지. 이런 일을 뭘 안다고 참견이오. 힘께나 쓰는 장정도 못하는 일을 백내 머슴들이라고 별 수 있겠소? 하며 무시하는 투로 대꾸했습니다. 김선비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점잖은 체면에 싸울 수도 없어 헛기침만 하며 물러섰습니다. 이 광경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시고모 강릉댁은 부채를 탁 접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보았나. 어디서 감히 우리 조카한테 행패야. 그때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던 5살배기 만석이가 대문 밖으로 아장아장 걸어나갔습니다. 만석이가 쫓던 강아지 바둑이가 겁을 먹고 소금 장수의 달구지 밑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바퀴가 빠져 기울어진 달구지 옆으로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바둑아 이리 나와. 거기 있으면 위험해하고 불렀지만 바둑이는 낯선 장사꾼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달구지 가장 깊은 곳, 즉 바퀴축 사이로 더 깊이 파고들고 말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아이가 알짱거리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예, 저리 가거라. 다친다. 에이, 똥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만석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릴 법도 했지만 만석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사꾼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석이는 바둑이를 꺼내려면 달구지를 들어 올려야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생각이었지만 천하장사 순덕의 피를 이어받은 만석이에게 무게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진흙투성이가 된 달구지의 뒷부분을 잡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하하하. 저 녀석 좀 보게. 개미가 바위를 들겠다고 덤비는 꼴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용을 써봐라. 젖먹던 힘까지. 그러나 장사꾼의 비웃음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석이가 영차 하고 기압을 넣는 순간 땅에 깊이 박혀있던 거대한 달구지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붕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비와 시고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장정 넷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수백 관 무게의 소금 달구지를 엉덩이 높이까지 번쩍 들어 올린 것입니다. 만석이의 얼굴은 힘을 쓰느라 붉어지기는커녕
그저 장난감을 들어 올린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만석이는 한 손으로 달구지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을 뻗어 달구지 밑에 숨어 있던 강아지 바둑이를 끄집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잡았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바둑이를 안고 나서야 들고 있던 달구지를 쿵 하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땅이 울리고 진흙 물이 사방으로 튀어 소금 장수의 얼굴을 덮쳤지만 장사꾼은 흙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대문 안에서 달려나온 시고모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오호호호. 보았느냐? 우리 증손자가 힘 좀 쓴다 하지 않았느냐? 어디서 굴러먹던 장사꾼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더니 꼴 좋다. 시고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만석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네가 할미 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는구나. 김선비도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허허 웃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치더니 이 마을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애가 달구지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바디를 마치고 돌아오던 순덕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한층 더 여유롭고 듬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순덕은 만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만석아, 힘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바둑이를 구하려고 그랬다니 이번만은 봐주마. 그리고는 멍에 있는 소금 장수에게 다가가 달구지 바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흙이 깊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으니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장사꾼은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달구지 뒤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은 만석이가 했던 것보다 더 가볍게 한 손으로 달구지의 뒤축을 잡아 살짝 들어 올리더니 마치 빈 수레를 밀듯 쑥 하고 진흙 구덩이에서 빼내어 단단한 길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우아한지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감고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제 입이 턱까지 내려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쌍으로 괴력을 발휘하는 이 기가 막힌 집안 앞에서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를 몰아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친구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네 그려. 김진사댁 힘은 천하장사도 울고 갈 힘이지.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댁 사랑방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고모는 닭을 2마리나 잡아 백숙을 끓여 만석이와 순덕의 밥그릇 위에 닭다리를 하나씩 얹어주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지붕이다. 시고모의 말에 김진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김선비는 아들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도 된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만석이는 닭다리를 뜯으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크면 어머니처럼 힘이 더 세지나요? 순덕은 아이의 볼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곱게 쓰고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쓰면 힘은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법이란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가족들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고 밤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이후로 만석이는 아기 장수라는 별명을 얻어 마을의 귀염둥이가 되었고 순덕은 시어머니와 시고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김진사댁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김진사댁의 쌀독은 마를 날이 없었고
흉년이 들어도 이 집만큼은 늘 풍요로워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인심 좋은 집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순덕의 괴력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이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힘을 숨겨야 했던 수줍은 새댁이 이제는 그 힘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란 본래 이렇게 사람 냄새나고 따뜻한 정이 흘러넘쳐야 제맛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김진사댁 며느리와 아기 장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작은 미소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더라도 순덕 아씨처럼 묵묵히 버티고 이겨낼 힘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도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부엉이가 낮은 목소리로 밤 인사를 건네고 밤하늘의 별들은 여러분을 지켜주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저 달구지에 실어 멀리 보내버리시고 오늘 밤은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만석이처럼 활기차고 순덕 아씨처럼 든든한 기운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 이야기꾼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